안녕하세요. 압구정 소나무 이주용입니다. 오늘은 네오비 독서 지향에서 최상욱 작가의 책을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되었어요. 주제가 부동산인 만큼 또 그 중에서 정책 관련된 부분인 만큼 부담스러운 내용인데요. 독서 지향 발표를 기회로 삼아서 최상욱 작가의 책을 빌어 제 견해를 살짝 넣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값이 몇 년째 급상승하고 있어요. 전셋값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할 거 없이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불만이 많은 상태고요. 불만을 넘어서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어쨌든 집값이 빨리 안정이 되어서 집 때문에 힘든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은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집 사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동산 정책 사용 설명서. 최상욱 작가는 왜 2019년에 집값 하락을 주장했을까요? 매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2020년 수도권 집값 전문가 전망. 어떤 분들은 상승론을 주장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락론을 주장하시는데요. 우선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차라리 덜 올랐을 것이다.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시장에 맡겨놓아야 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서 현물인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양도세 과다로 매물 잠김, 공급이 줄어서 집값은 당연히 더 오른다. 또 정부 정책을 만든 관료들조차 집값을 내릴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등등등.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2020년 이후에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10년마다 하락장이 온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세계의 경제 위기가 온다. 또 최근에는요, 미국 맨하탄의 집값마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강남도 앞으로는 어렵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는 상황이 이제 임박했다. 2, 3년 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고 지금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 소득 대비 집값이 버블이어서 곧 일본식 버블 붕괴가 온다. 등등. 일견 다 근거들은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저는 이 의견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유들 한두 가지만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급상승하는 장이 벌어진 걸까요? 반대로 서울 시내의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충분히 했다면 집값은 내려갔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상승론, 하락론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 예측을 하고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현 정권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이 개입돼서 특정 편향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의 현상에는 그 이유와 원인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싫은 것, 어느 대통령이 좋고 어느 대통령이 싫은 것, 이런 것을 떠나야만이 투자자로서는 비로소 뿌연게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A라면 이 A가 되기 위해선 수백 가지의 선택과 변수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작용한 결과로 현재의 상황이 나타난 걸 거예요. 그럼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 변수에 따라서 또 시장의 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를 맞추는 것은 예지력이 아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책에는 지난 결정의 과정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흘렀는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규제와 또 부양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책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대응해 나가자. 네, 최상욱 애널리스트 2014년 집값 상승을 맞추면서 유명세를 탔어요. 당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죠. 유일하게 최상욱 의원만 집값을 상승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던 차에 2019년에 최상욱 의원은 갑자기 앞으로 집값이 하락한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의아하게 봤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19년도에 계속 집값이 상승을 하자 호감을 가졌던 지지층들 일부가 이탈하고요. 분석력이 떨어졌다.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이런 말들, 또 심지어는 악성 댓글들, 변절했다. 정부에 취업할 거냐, 믿고 거르는 최상욱 등등. 그 이후 현재 하나투자금융을 퇴사하였고요. 부동산 전문 유튜버를 본격적으로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분은 주식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머니무브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있던 부동자금, 과잉자금이 주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현재 주식시장 전문 유튜버로 전업한 상태입니다. 이분에 대한 평은 이래요. 장점은 분석과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고,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반영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책의 구성이에요. 1장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2장 대세상승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3장 시장 대 정책 제1라운드 부재 다주택자의 전성시대의 개막. 4장 전세 레버리지 사이클의 위력 갭투자자의 출현. 5장 3라운드 그간의 부동산 정책 17개를 집대성한 대책 18년 12.16 대책. 6장 2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의 생존 전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은 좀 특별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책을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꼭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의견의 하나로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하나 볼게요.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의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매매 가격입니다. 많이 익숙하신 그래프일 텐데요. 다들 좋아하시는 우상향 곡선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9월에 7억이었고요. 2020년 9월에 6년 만이죠. 17억입니다. 그러면 6년 사이에 7억 아파트가 17억으로 10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가 6년 사이에 10억이 올랐구나 라고 부러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의 특수한 점은 가장 기울기가 높은 이 구간이 2018년 1월 전후라고 보이네요. 2018년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서도 상당히 반복돼서 나올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2013년에서 20년까지 시기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발생했던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왼쪽에서부터 2013년, 우측이 2020년이고요. 위에가 1월, 맨 밑에가 12월입니다. 컬러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노란색은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는 부동산 규제책입니다. 자, 2013년 2월 25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고요. 5월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입니다. 4월 13일은 20대 총선 날이고요. 4월 25일은 21대 총선,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입니다. 이 날짜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 7년 사이에 정부의 정책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시간대에 따라
변화하고 반응하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예요. 2016년 9월에 JTBC 태블릿 PC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고요. 12년 9월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다음에 2017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되죠. 그리고 두 달 후에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기, 이런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개인의 정권에 대한 호불호의 판단을 넣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피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A 아파트의 곡선을, 우상향 곡선을 이 타임테이블, 관련 이슈들에 있는 이 타임테이블에 올려보겠습니다. 13년부터 20년 사이에 부동산 이슈에 따른 집값, 매매 가격 변동. 보시면 2013년도에 이렇게 낮은 기울기였는데 2020년 9월 현재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가벼운 하락기는 있었네요. 그럼 이때가 언제였을까? 또 급상승한 시기가 있었네요. 이때는 또 언제였을까?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10억씩 오른 7억 아파트가 10억이 된 이 시점에서 그 10억이 언제 얼마가 올랐고 어떤 원인으로 올랐고 어땠으면 안 올랐을 것인지를 한번 최상욱 의원의 책을 보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 참여자의 분류, 전혀 근거는 없고 제 임의로 했습니다. 저는 시장 참여자를 한 5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분류해요. 여태까지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셨던 10년 이상 다주택 투자 및 수차례 양도 차익을 실현하신 경험이 있으신 초고수 투자자들의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장기간 주택은 하나만 보유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5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에 최근에 다주택에 참여해서 5년 이상이 된 그런 분들을 고수 투자자라고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수 투자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1주택으로 계셨으나 집은 원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최근 3년 전후하여 2, 3주택자로 전환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양도 경험이 아직 거의 없거나 양도세를 납부하신 경험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 투자자, 이분들은 주택을 사본 적이 없거나 한 번만 사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무주택에서 1주택 갭 투자까지 부동산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으로 막대한 정보를 모아서 막대한 지식으로 최근에 3년 사이에 다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1주택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생 투자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초보,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요. 이분들이 최근에 무주택 실수요자, 패닉바잉을 이끌었고요. 또 30대 영끌에 열광하셨던 이런 분들도 부동산 투자자의 역량 관점에서 볼 때는 고수라고 보기 어려운 초보에 가까운 분들이다 라고 감히 분류를 해봅니다. 이 분류를 한 이유는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2013년부터 20년까지 각 시기별로 이 5개로 분류된 투자자들이 언제 어떤 그룹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최상욱 의원의 관점에서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2013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최저가를 찍었던, 바닥을 찍었던 시점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2013년부터 2014년 7월 24일 이날까지 어떤 분들이 시장을 끌어갔느냐. 이때는 기존의 하우스포들이 있었고요. 초고수들은 이후 올라갈 상승장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724 대책, 빚내서 집 사라 대책이었죠. 이때부터 부양책이 시작됩니다. 부양책이 시작된 다음에는요, 2017년 8월 8일 대책까지 초고수 투자자들은, 그리고 숙달된 고수들은 이때부터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순차적으로 뛰어듭니다. 집값은 완만하게 오르다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시점까지가 되겠네요. 이 사이에는, 이 시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온 국민이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때도 부동산을 오래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 수가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요. 파리 대책은 상당히 센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었어요. 이 시기를 끌어갔던 부동산 투자그룹은 1주택자로 10년간, 15년간, 20년간을 평생 지내시다가 주변에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워지면서 누구나 열의만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1주택만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좋아진 투자 환경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시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참여하게 돼요. 이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중에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이후 2019년 작년 12.16 대책까지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서서히 하락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시기가 이 시기부터인데요. 이때는 1주택 갭 투자자 전성시대입니다. 1주택 갭 투자자라는 말은 2018년 이전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2019년도 초에도 없었던 말입니다. 이것은 신조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고액의 돈을 주고 세무사나 이런 분 전문가들한테 얻을 수 있던 부동산 투자 지식을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 갭 투자자들을 정보로 무장하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12.16 대책은 그간 정부에 실패했던 많은 대책의 총집대성의 결과로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9월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무주택자 실수요로 인한 패닉바잉, 30대 영끌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고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 9월 이후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지고 어떤 분들이 시장을 끌어갈지 이 책을 통해서 예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대책을 요약해 볼게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일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최상욱 작가는 2013년 4.1 대책을 주목합니다. 2013년 4.1 대책, 2014년 7.24 대책, 그 다음에 2014년 9.1 대책, 그리고 2015년 5월에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이 4개의 대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내놨고요.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13년 4.1 대책. 5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이야기예요.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분양을 연 7만 호, 임대를 연 평균 8만 호, 도합 연평균 15만 호를 2009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 호를 공급하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아시겠지만 보금자리 주택이 예정되었던 자리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3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가격도 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보금자리 주택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 건설사들의 건물들이 미분양이 많이 났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부는 4.1 대책으로 연 7만 호의 공공분양을 연 2만 호로 하향합니다. 그런데 연 2만 호는 10년 20만 호인데요. 이미 기존에 4년간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된 것이 총 54만 가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의 폐지다라는 의미죠. 2013년도에 이미 모든 사업 물량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상 폐지로 추가 공급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을 매매 계약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기존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 계약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효과를 보면요. 이 대책은 공급을 축소한다는 시그널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면제 기회는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2013년 4월 1일 대책에서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기존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주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대책이죠. 앞으로 5년, 10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이 있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면 한 달 사이에 다 사지 않을까요?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때만 해도 모든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아직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하락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요. 하우스 푸어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겨우 빠져나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7월 24일 대책이 2014년도에 나와요. 2014년 724 대책은 강렬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텐데요. 빚내서 집 사라 였습니다. 빚낸다는 얘기는 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담보대출 비율을 50%에서 70%로 20% 완화합니다. DTI를 10% 완화하고요. 서울 기준입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본이 3억 원이 있어요. 이분이 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 기존에는 50%의 대출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6억짜리 아파트를 내 돈 3억과 3억 대출로 삽니다. 6억짜리 아파트 구입이 가능했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책이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억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70%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돈이 3억만 있으면 돼요. 전과 비교해보면 3억의 자기 자본이 있던 분이 6억 아파트에서 10억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보다 높은 곳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전 같으면 6억 아파트를 자기 자본 3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6억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자기 자본 1억 8천만 있으면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기 자본이 6억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는 20억짜리 아파트도 이자만 낼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변화가 된 것이 724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요, 가계주택 구매력 확장의 시작점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계주택 구매력이 확장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추가 대책이 나옵니다. 2014년 9일 대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공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멸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분들이 주택을 또 구입할 것이다. 신규 택지 지구를 앞으로 3년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80년도에 제정된 오래된 택지개발 촉진법을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 말씀은 2017년까지 LH가 진행하는 공공택지는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재건축 연한을 단축해 주었고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분들의 염원이었어요. 그 부분을 일시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년마다 돌아오던 재건축 멸실수요 주기가 매년 돌아오는 이런 영향을 주었죠. 재개발 또한 임대 의무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성을 올려주는 거죠. 이것이 나온 것이 2014년 추석 바로 전이었고요. 추석 전에 부양책, 공급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다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석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평을 들은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 5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됩니다. 2014년 12월 29일에 부동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적극적인 가격 부양책의 휘날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조정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동안 유예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수를 3채까지 허용해요. 이 효과로 바로 처음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를 과연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2015년까지 오랫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가 있어서 얼마에 책정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혼란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직후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4,130만원 평당으로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개포 DH 아너힐스가 5천만원을 목표로 분양가를 신청했다가 이런저런 제한 때문에 마지막에는 뜻을 달성하지 못하고 평당 4,100에 분양하고 말았어요. 좀 지나서는 성동구에 있는 아크로 포레스트가 평당 5천을 육박하면서 평당 5천이면 34평 아파트 기준 평균 17억. 이젠 30평 아파트가 17억짜리가 있구나 라는 인식이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시장에 인식이 크게 퍼지는 그런 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4.1 대책, 7.24 대책, 9.1 대책, 그 다음에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해서 불과 9개월 동안 2014년 7월에서부터 2015년 4월까지 쏟아진 이 정책의 시그널은 무엇이었나? 앞으로 신도시는 없다. 택지 지정도 없다.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만이 앞으로 서울 시내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대출은 완화해 줄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도 폐지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한다. 라는 시그널이었어요. 비로소 부동산 대세 상승의 시작이고요. 부동산 호황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살짝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습니다. 탄핵 정국이었는데요. 유일한 규제고요. 분양권 전매를 일부 규제하겠다. 강화하겠다. 청약 조정 지역을 지정했고요.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했는데 약간 빡빡하게 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입주권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분양권에만 전매 규정을 강화했죠. 따라서 이 당시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이 불붙기 시작하는 그런 시장 상황에 비해서 약간은 소극적이었다. 늑장 대책이었다라고 뒤늦게 평가되는데 이때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국민들이 95%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부랴부랴 5월달에 취임한 이후에 6.1 대책을 내놓는데 6.1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내놨던 6.1 대책을 걱정했던 투자자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1 대책 처음 나왔던 부분이 담보대출 비율 10%만 줄이겠다 정도로 미미했거든요. 시장은 약간 안도합니다. 다시 상승세의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선보입니다. 8.2 대책은 상당히 센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사는 집 사는 집이 아니면 다 파세요 라고 했던 대책이었는데요. 내용은 두 가지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과세율을 크게 인상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규제합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해서요. 세율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앴던 2014년 9.1 대책을 뒤엎습니다. 중과세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규제합니다. 아까 말했던 LTV를 70%였다가 6.1 대책 때 60%로 20% 줄이고 이번에 다시 20% 줄여서 다시 40% LTV 담보대출 비율을 40%로 제한합니다. 이제는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4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는, 기존에는 10억 아파트를 7억을 대출해 줬었는데 영향을 보겠습니다. 대출을 강화했기 때문에요.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됩니다. 기대했던 안정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때는 2017년 말이고 부동산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무장한 신생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장은 이미 진화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강화로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위축되었지만 이 구매력이 안정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전세 끼고 갭 투자로 구매력이 크게 이동하였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할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전세 끼고 갭 투자하게 만든 결과적으로 최악의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로써 이 대책이 나온 다음에 2018년 한 해의 전세 대출은 26조 원이 증가됐고요. 전년 대비 70%가 증가됐습니다. 8.2 대책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 나온 큰 실수 대책으로 인하여
효과가 무력화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파리 대책은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 라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담보대출 받아서 집 못 사니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 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시장에. 파리주택의 중요한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 구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도소득세의 주요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9억 원 비과세, 또 하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 번째는 세율. 이 세 가지로 세금이 산출되는데요.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5억에 매수해서요. 10년을 보유했다가 15억에 매도를 합니다. 매각 차익은 10억이에요. 10억을 벌었으니까 10년 동안 세금을 낼 텐데 어떤 경우에 얼마를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 1주택자의 경우에요. 이분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아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으시겠네요. 그러면 이분은 10억의 매각 차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세금을 낼 돈은 약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다주택자가 중과세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2018년 4월 1일부터 한다고 파리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유예기간을 주었죠.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했을 경우에 다주택자의 경우 9억 비과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이 해줘요. 세율은 기본 세율이고요. 이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십니다. 10억에서 3억 가까운 세금을 내시고 7억을 버셨네요. 케이스 3. 이분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 것이냐. 9억 비과세에 해당이 없고요. 장기 보유도 이때부터는 안 해줍니다. 세율은 중과고요. 이럴 때 6억 4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갖고 있어서 10억을 벌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6억 4천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 후에 일정 기간 안정의 영향력은 있었습니다만 이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2017년 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파리 대책의 유일한 걸림돌이 무엇이냐? 2017년 말의 시장 상황은 2018년도 급상승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LTV 강화로 대출기구 다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전세기구 다주택으로 여전히 가능했다. 이동했죠. 외형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크게 강화했으나 이거는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만 늘어났다. 거기에다가 공급대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아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결론,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만 어떻게든 피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만 피하면 될 텐데, 투자할 만한데, 집값 오를 텐데 라고 생각하던 상황이고요. 문재인 패싱, 이번 정부 때만 안 팔고 다음 정부가 되면 명책이 나와서 방법이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추가 투자를 할 것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정리하자면 파리 대책의 효과는 있었으나 아직 잠재적인 큰 불씨가 곳곳에 산적해 있었던 상태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규제인데요. 2017년 9월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시행합니다. 다만 전체가 아닌 일부 고가주택에만 적용했어요. 전세를 끼는 갭투자 수요가 많아질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요. 주택가격 상승률은 크게 오릅니다. 갭투자가 많아질 때 주택가격 상승률은 크게 오른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많아질 때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은 안정화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갭투자 비중이 50%를 넘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갭투자 비율이 50%가 안 되면 가격이 안정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이때부터 정부의 시장 매수 경로에 대한 투자 수요 파악에 대한 통계가 시작된 건데요. 문제는 일부 고가주택에만 적용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른 주택들까지 크게 확대를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뜬금없는 대책이 나옵니다.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이에요. 내용은요, 취득세를 더 오랜 기간 동안 감면해주고 안 받겠대요. 재산세, 종부세 등등 임대 등록 사업자는 보유세를 크게 감면해주겠대요.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해주겠대요. 원래는 8년 임대했을 경우에 장특공제 50%였는데 이제는 70%를 해주겠다. 그런데 예전에는 면적 기준, 가격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대책을 하면서 임대 등록 사업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격 기준도 없앴습니다. 면적 기준만 있고 가격 기준이 없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일으켰느냐? 영향을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재발견, 김수연 작품. 다주택자의 유일한 걱정이었던 양도소득세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 차익이 10억일 때 6억 4천의 양도세를 냅니다. 36%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을 보유할 경우에는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공해줘서 1억 7천만 세금을 냅니다. 10억을 벌면 8억 3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전에는 10억을 벌면 3억 6천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억을 벌면 8억 3천을 갖고 갈 수 있다. 거기에다가 보유세까지 감면해준다. 그래서 이 8년 70% 장기별 보유 공제에 투자자들은 열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면적만 맞으면, 면적만 30평대 아파트이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강남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도 해당이 됐어요. 다주택자가 대거 양산됩니다. 시장에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4분기 17년 말 이 대책 전에 갭투자 비율이 40%였는데요. 2018년 1년간 30만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됨으로써 갭투자 비율이 65%로 25% 증가합니다. 정말로 많은 선수들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를 했어요. 한 채만 사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8년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10%만 내면 되니까 집값은 꾸준히 오르는데.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이 17년 말에 4,300조였는데요. 1년이 지난 18년 말에 4,900조로 600조 올라서 1년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 연 15% 상승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적절한 불을 우리가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춥지도 않게 적절한 온기와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불을 떼서 올려야 되고요. 너무 과열되면 낮춰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12, 13 대책 직후에 이 정도의 불이었었던 것을 이 대책을 실행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온산이 타버리는 큰 산불로 만든 동네 몇 집의 화재가 산 전체로 번지는 대책이었다라고 주관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아마추어다. 이거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올리는 정책이다. 규제책이 아니라 부양책이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대책의 영향으로 2018년도에 분당 갭투자 비율은 75%까지 상승해요. 이건 100채 거래 중에 75채가 전세를 낀 거래다. 이런 일이 생겼죠. 이 그래프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직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해서 한번 갖고 왔어요. 강남에 있는 S 아파트인데요. 소형이고요. 지은 지 오래돼서 좀 지나면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투자용으로 사두기 좋은 적당한 그런 아파트의 대표 주자죠. 2015년 2월에 3억이었습니다. 서서히 올라요. 2016년, 17년도까지, 17년 12월까지 5억을 유지하네요. 예. 완만한 상승기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치적 격동기에서도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먼저 반영되는 아파트죠. 그러다가 2017년 12월 이후에 3개월 동안 5억의 아파트는 7억이 됩니다. 40%가 올라요. 그리고 나서 1년간 2018년 말 12월에는 8억까지 갑니다. 1년 동안에 5억 아파트가 8억이 되었어요. 60%가 올랐네요. 여기는 자기 거주 비율이 정말 낮은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만 구입하시는 아파트예요. 소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는 9억 선까지 오른 상태에서 소강입니다. 이 빨간 선은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똑같이 2015년에 있다가 이 10억이 오른 시점이 가장 많이 오른 시점이 언제냐 보면 2017년 12월 이후부터 3, 4개월 안에 10억에서 13억까지 3억이 오릅니다. 30%가 올랐어요. 그 이후에는 변동이죠. 물론 그 이후에 약간 변화는 있지만 2018년도 이제 여러분은 명확히 아실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놨는데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가장 컸던 시기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기록될 만한 역대급 가격 상승의 시기, 그것은 2018년이었다. 원인은 2017년에 시작되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2018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년 9.13 대책. 이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정부의 뒤늦은 후회가 9월 13일 대책으로 나와 있어요. 임대사업자 당특공제 70%를 고가주택에는 폐지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6억 이하는 가능하겠구나. 아직도. 조정지역이라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납부하겠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크기면 괜찮겠구나.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선 변경 등등. 이 내용은요, 9개월, 10개월 전에 했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겁니다. 12.13 대책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봐야죠. 이 대책을 기점으로 강남의 다주택자들은 다들 종부세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9.13 이후 갭투자 비중이 40%대로 하락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빈틈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또 하나의 미스였죠. 1세대 1주택 2년 비거주한 9억 이하의 갭투자자는 2년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었는데요. 여기에 소득령 154조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만약에 1세대 1주택이지만 내가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 이것을 4년 동안 단기 임대 보유를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안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소득령 154조 취특기가 있었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도의 고차원적인 투자 스킬들을 일부 초보 투자자들, 중급 투자자들까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죠.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얻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효과.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시장은 너무 진화되어 있었고요. 이때부터 고수 이상 숙달된 투자자들은 이제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수 이하의 투자자분들은 러쉬를 계속하죠. 계속된 러쉬 이후에 2019년 12.16 대책이 나옵니다. 12.16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메시지는 이주택자가 되지 마라.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제 정책 우위의 시간이다.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집대성해서 가계 대출 부문 규제를 세분화해서 15억 이상은 대출 아예 못 받는다. 9억에서 15억은 20%. 위헌 소지 상관없다. 무조건 안정시켜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죠. 세금 구조상에서 12.16 대책의 변화는요, 9억 비과세는 거주 요건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장특공제는 보유와 분리로 축소해서 1주택자도 어렵게 만듭니다. 2주택자는 아예 배제가 되고요. 세율도 중과세 다주택자 9.1 대책과 완전히 상반되게 중과세를 완벽하게 부활하죠.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방지책, 담보대출의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고요. 이런 종부세, 보유세 완성이 됩니다. 세부자 상한선도 300%까지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2분의 1씩 공유로 갖고 있어요. 그럼 각각이 2주택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높아진 종부세율에 표적이 됩니다.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까지 300%로 올랐기 때문에 어떤 공제도 없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최악의 케이스로 엄청난 고강도 종부세의 표적이 되시겠습니다. 12.16 대책 이후로 중급 이하의 다주택자들의 고민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마
고수분들은 이미 출구 전략을 수립했던 대로 증여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미 출구를 확보해 놓으시지 않았을까. 이 시기에는, 이전에는 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 6.17 대책, 이 책이 2020년 3월에 나왔으니까요. 이후 대책은 없죠. 간단하게는 정리를 했습니다. 2020년 6.17 대책,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집값은 잡겠다. 조정 대상 지역을 크게 확대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잠실, 삼성, 청담, 대치, 여기가 오를 거야 라는 얘기겠네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크게 3억 원 이상으로 거의 전체가 되었죠. 증빙 자료도 빡빡하게 봅니다. 담보대출 취급 시에 전입 요건 강화. 전입을 안 하면 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죠. 6개월 안에.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못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매수는 갭투자는 이제 안 됩니다. 매입하는 경우에 즉시 대출을 회수한다고 했어요. 비로소 2020년 6월 17일 이후부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요. 또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 조건을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으로 제한합니다. 2년 거주를 안 했던 분들은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해요. 나중에 출구 전략이 나오겠죠. 완화를 해줄 겁니다만, 일단 한 번도 거주를 안 하셨던 재건축 아파트에 계셨던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냐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의 대부분 단지들도 이미 동의율이 초과되었고요. 연말 전까지, 12월 10일 전까지 조합 추진이 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현대아파트 정도 갖고 계신 고수 투자자분들은 상황을 보시다가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법인 규제, 단일세율 적용, 2주택, 3주택 엄청난 종부세를 요구하여 종부세 공제도 폐지해서 법인은 끝났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줍니다. 법인을 이용한 투자, 진화된 투자시장 참여자들에 대응하는 정말로 강력하다기보다는 극단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과는 기존 다주택자, 법인 투자자들은 멘붕이 옵니다. 무주택자, 30대 주택 최초 구입자 정도들만 시장에 남아요. 한 달 이후에 나온 720 대책은 6.17 대책의 보완책입니다. 상상을 벗어난 무리한 대책이어서 실감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어서 나온 710 보완책, 6.17 대책의 후속이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 지금까지 이런 대책은 없었다. 다주택자 규제의 결정판, 다주택자 취득세 대폭 인상 8%, 12%,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 다주택 양도세 대폭 인상 플러스 20%, 플러스 30%, 법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대폭 인상. 법인은 이제 불가, 법인 끝. 불과 2년 반 전에 나왔던 주택 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안, 그것을 폐지합니다.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임대 폐지, 자발적 등록 말소 후령, 경과 조치로 소급 여부에 따라서 문제는 있었지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민 실소유자는 조금 상황을 낮게. 메시지, 위헌이든 뭐든 상관없다. 아무리 무리수를 써서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하겠다. 언제까지? 잡힐 때까지. 그리고 8.4 공급 대책으로 공급도 해야겠다. 그리고 사전 청약을 통해서 구입하려는 분들을 대기 물량으로 좀 돌려야겠다. 그런데 입주 시기의 문제도 있고 실제 실행 가능 여부도 있고, 특히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 호 부분은 얼마나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라는 건 없지만 정부에서 나왔던 23번, 24번의 대책 중에 잘못된 것은 있었어요, 분명히. 정부가 잘못했다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정부 정책의 미스는 공급을 서둘렀다면 현재 폭등은 없었을까? 또 임대차 3법을 17년도 아니면 그 이후, 지금부터 이후에 시행했다면 이런 전세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 전세대학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절대로 안 했어야 되는 가장 큰 실수는 12.13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그런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름통을 쏟는 결과가 돼서 작은 불이 큰 산불로 변하게 된 그런 정책이 됐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7억 아파트가 4억, 5억이 오르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낮추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정책은 이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최상욱 작가의 입장에 빙의가 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몰입한 것 같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상욱 작가의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을 정리해본 결과 저는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 잊혀지지 않을 두 가지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2014년 7월 24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인 현 시점에서 30%의 자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보강이 더 이루어지면 전세를 사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빚내서 집 사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6년 후 현 국토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 법인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들이 영끌로 받고 있다. 안타깝다. 김현미 장관께서 진심으로 이 30대들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쉬웠던 점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기름을 붓는 정책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기존에 잘못했던 정책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한 상태에서 이런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씀을 해줬다면 그 말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들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에서 안타깝다고만 하는 모습이 꼭 방관하면서 본인의 영향이 없었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듣기가.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책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책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특별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고 정책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네요. 저는 원포인트 오늘 레슨을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파리대책, 양도세 중과세, 10% 인상, 취득세 어쩌고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만 알았지 이 흐름에 따라서 매치할 수 있는 정도 역량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보고 또 정책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뱉어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증하고 많은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 세금, 규제 이것을 하나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2013년도 상승기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장의 상황과 정책의 반응, 규제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일련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중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있으면 향후 앞으로 올 10년 후가 됐던 5년 후가 됐던 다시 부동산이 투자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남들보다 좀 더 멀리 해안을 가지고 시장을 앞으로도 바라보고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어느 부동산 전문가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물어보시는 게 앞으로 집값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물어보시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벌어진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네, 고수 투자자일수록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책에 맞서지 않고 정책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아 나가시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계속 관심을 가지실 분들 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동료분들 모두 시장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눈을 갖길 바라고요. 최상욱 작가의 의견은 이런 입장이니 상승론자들과 다른 분들 모든 의견을 취합하시고 개개인의 견해를 넣어서 앞으로 어려워질 부동산 시장에서 다들 좋은 길들을 찾아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독서지향 130회 최상욱 작가의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원포인트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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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죽겠습니다. 잠깐만.